누구나 살아가며 마음 한편에 품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피어난 특별한 사연들, 이곳 공감의 창에서 함께 풀어놓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제 이름은 정은정입니다. 그때가 1977년 여름이었어요. 진주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농과 감나무가 어우러진 동네였죠. 여름이면 아이들이 개울에서 물장난을 치고 저녁이면 동네 어귀에 모여 앉아 어른들이 밤새 이야기꽃을 피우던 그런 곳이었어요. 골목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고 장독대마다 고추장 담그는 냄새가 진하게 퍼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서로를 이름 대신 댁내라고 불렀고 체면이니 가문이니 하는 말이 사람의 목숨보다 더 무거웠던 그런 시대였어요. 집안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개인의 행복보다 앞섰고 특히 딸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던 때였죠. 내 옆집에는 한씨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마을에서는 제일 가는 부자로 양반 집안이라 불렸죠. 기와집의 대문도 크고 웅장했어요. 한씨 아저씨는 읍내에서 제법 규모 있는 농기구 가게를 운영하셨고 명절 때면 동네 어른들께 떡을 돌리는 넉넉한 분이셨습니다. 그 집에는 딸이 셋 있었어요. 맏이 순옥이는 21에 일찍 시집을 갔고 둘째가 명옥이 그리고 막내 은옥이가 있었죠. 둘째 명옥이는 당시 17살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우리 학교에서 손꼽히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명옥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다녔어요.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집이 가까워서 늘 함께 등하교를 했죠. 명옥이는 항상 깨끗하게 빗질한 머리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다녔어요.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져서 그 모습이 참 예뻤어요. 학교 끝나면 강가에 앉아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곤 했죠. 남강둑길에 앉아 발을 흔들며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던 그 시간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생생합니다. 은정아, 난 언젠가 간호사가 되고 싶어. 아픈 사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명옥이는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 애는 동네 어르신들이 아프시다는 말만 들어도 걱정하는 마음씨 고운 아이였거든요. 한 번은 길에서 새끼 고양이가 다친 걸 발견하고는 자기 손수건으로 상처를 감싸 안고 집까지 데려가기도 했어요. 부모님께 혼날까봐 헛간에 숨겨두고 매일 우유를 몰래 가져다 주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 아빠는 공부나 열심히 하래. 여자가 무슨 간호사냐고 하시는데 난 꼭 되고 싶어.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 명옥이의 눈은 그 말을 할 때마다 반짝였어요. 그 꿈을 이야기할 때의 명옥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도서관에도 자주 갔어요. 명옥이는 나이팅게일의 전기를 여러 번 읽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라며 책갈피를 꽂아둔 페이지를 보여주곤 했죠. 그 애의 방에는 꿈을 적어둔 노트가 있었어요.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어떤 환자들을 돌보고 싶은지, 어떤 병원에서 일하고 싶은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0살이 되면 작은 마을에 진료소를 차려서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싶어라는 문장도 있었어요. 참 맑은 아이였어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아직 모르던 순수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어요. 정확히는 9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코스모스가 길가에 흐드러지게 피던 때였죠. 명옥이는 시집간 언니 순옥이의 산바라지를 돕기 위해 진주 시내로 갔어요. 순옥 언니가 아이를 낳았거든요. 처사이였어요. 아들이었고 그 집안에서는 큰 경사라고 난리였죠. 그땐 그게 효도요. 가족의 도리라 여겨졌죠. 특히 여자아이들은 학교보다 집안일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께 사정 말씀을 드리고 명옥이는 2주간 학교를 쉬기로 했습니다. 은정아, 금방 다녀올게. 언니 도와주고 오면 책이랑 공책 빌려줘. 그게 명옥이가 제게 한 마지막 평범한 말이었어요. 그때의 명옥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게 단순히 학교를 빠지는 것 때문인 줄만 알았어요. 순옥 언니는 시내 변두리에 있는 작은 연립주택에 살았어요.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형부는 목재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솔직히 동네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술을 자주 마셨고 순옥 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곤 했습니다. 명옥이가 떠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장날이었는데 시장에서 우연히 순옥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는 아기를 업고 있었는데 얼굴이 무척 피곤해 보였어요. 언니, 명옥이는 잘 있어요? 제가 물었더니 언니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응, 잘 있어. 애 봐주느라 고생하고 있지. 그런데 언니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불안해 보였고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게 단순히 육아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명옥이가 떠난 지 열흘쯤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고 해요. 순옥 언니의 남편 그 형부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대요. 언니는 아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었고 명옥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언니는 아기가 울어서 안방에 있었고 형부는 명옥이를 불렀대요. 명옥아, 이리 와봐. 명옥이는 순진하게 다가갔겠죠. 언니의 남편이니까 형부니까 무슨 심부름을 시키려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 같은 인간이 17살 소녀를 덮쳤습니다. 명옥이는 소리를 질렀대요. 도와달라고 언니를 불렀다고 해요. 하지만 아기가 울고 있었고 언니는 한참 뒤에야 방에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본 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동생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편이었어요. 아,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순옥 언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동생을 안아주고 경찰에 신고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언니는 명옥이에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왜 밤늦게까지 돌아다녔어? 그리고 이튿날 아침 명옥이를 친정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 일이 알려지면 집안이 망한다고 신신당부하면서요. 명옥이가 집에 돌아온 건 그 다음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우연히 골목에서 명옥이를 봤어요. 명옥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마른 상태였습니다. 명옥아. 제가 불렀지만 명옥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비틀비틀 집 안으로 들어갔죠.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명옥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요. 그날 밤 한씨 집에서는 울음소리와 고함이 섞인 소란이 새벽까지 이어졌죠. 이게 무슨 망신이냐? 우리 집안을 어디서 욕보이려고. 한씨 아저씨의 목소리였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평소 온화하던 그분의 목소리가 그렇게 무섭게 들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니 집에 가서 체면을 망쳤어. 어쩌면 그런 꼴을 당하냐?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울먹이면서도 화를 내는 목소리였어요. 내가 조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밤늦게까지 뭐하고 있었어? 부모는 명옥이를 끌어다 꾸짖었습니다. 피해자인 딸을 위로하는 대신 명예를 더럽혔다며 비난했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이에요. 저는 밤마다 그 집 대문 밖을 맴돌았어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들, 창문 틈으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 엄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시끄러. 내가 조신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이제 우리가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 대화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일방적인 비난과 자책 강요였죠. 며칠 동안 명옥이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고요. 저는 매일 명옥이네 집 앞을 지나다니며 기다렸지만 명옥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네에는 금방 소문이 퍼졌어요. 한씨 집 둘째 딸이 순옥이네 집에서 무슨 일을 당했다더라. 형부한테 당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쯧쯧, 그러게 말이야. 처녀가 조심해야지. 순옥이도 참 불쌍하네. 남편이 처제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누구도 명옥이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집안 망신이다. 앞으로 시집을 어떻게 가려나 같은 말들만 오갔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명옥이네 집 문을 두드렸어요. 명옥이 어머니가 문을 열었는데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은정아, 지금은 안 돼. 명옥이는 좀 아파서 쉬고 있어. 어디가 아픈데요? 제가 만나고 싶어요. 잠깐만이라도. 안 된다니까? 돌아가. 문이 쾅 닫혔어요. 그 순간 2층 창문에서 잠깐 얼굴이 보였어요. 명옥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공허했어요. 텅 빈 것 같았어요. 마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명옥이는 저를 보고도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게 명옥이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밤 10월 7일이었어요. 달이 유난히 밝았던 밤이었죠.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한씨 집 둘째가 농약을 먹었다더라. 사람들의 외침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급하게 옷을 입고 뛰쳐나갔습니다. 명옥이네 집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고 한씨 아주머니는 마당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명옥아, 명옥아. 저는 집 안으로 뛰어들려고 했지만 누군가가 저를 붙잡았어요. 애들은 들어가면 안 돼. 가만히 있어. 명옥이는 이미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어요. 얼굴에 하얀 천이 덮여 있었죠. 손은 축 늘어져 있었고 그 손에는 아직 흙이 묻어 있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명옥이는 집 뒤뜰 창고에서 농약을 마셨다고 해요. 부모님이 자고 있는 새벽에 몰래 나가서 헛간에 있던 파라콰트를 마신 거죠. 유서는 없었어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한마디도 쓸 수 없었는지도 몰라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너무 늦었어요. 파라콰트는 독성이 강한 제초제였거든요. 명옥이는 그날 오후 3시에 숨을 거뒀습니다. 17살이었어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던 아이였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던 마음 착한 아이였어요.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동네 사람들은 많이 왔지만 모두 수군거리기만 했죠. 쯧쯧, 어린 나이에. 집안 망신을 못 견뎌서 그랬나 봐. 그래도 죽을 일까지야. 누구도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 형부를 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옥이가 불쌍하다. 남편이 그런 짓을 했는데 동생까지 죽었으니 같은 말만 했죠. 가해자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명옥이가 말하지 않았으니 증거도 없었고 집안에서도 덮으려고만 했으니까요. 그저 한 소녀가 죽었을 뿐이었어요. 명옥이가 떠난 후 많은 것이 변했어요. 한씨 아저씨는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어요. 낮에도 취한 채로 거리를 배회했고 가게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집안은 점점 기울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한씨 아저씨가 술에 취해 남강변에 서서 소리를 지르는 걸 봤어요. 명옥아,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용서를 구하기엔 너무 늦었죠. 한씨 아주머니는 그 후로 말을 잃었어요. 몇 년 후에는 치매에 걸렸고 명옥이 이름을 부르며 헤매다가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순옥 언니는 결국 이혼했어요. 남편이 술 때문에 폭력을 휘둘렀고 견디다 못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대요. 하지만 친정도 이미 무너진 후였죠. 언니는 동생의 죽음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어요. 막내 은옥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떠났어요. 다시는 진주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벌을 내렸다고 했죠. 죄 없는 아이를 내몰았으니 대가를 치르는 거다라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도 싫었어요. 벌이라는 말은 너무 늦게 찾아오니까요. 그리고 그 벌은 정작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가지 않았으니까요. 그 형부는 여전히 잘 살고 있었거든요. 다른 여자를 만나 재혼까지 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한 집안의 비극이 아니라 그 시대가 만든 죄였어요. 명예라는 이름 아래 딸의 고통을 덮으려 했던 어른들의 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신 입막음하려 했던 가족의 죄. 그리고 방관했던 사회의 죄. 저 역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친구가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어른들에게 말해도 애들이 뭘 알아 같은 말만 들었고 경찰에 신고할 용기도 없었죠.
그게 제 죄이기도 했습니다. 가끔 봄이 오면 진주 남강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잖아요. 그럴 때면 저는 명옥이를 떠올려요. 명옥이와 함께 걷던 그 길을 다시 걸어요. 우리가 앉아서 꿈을 이야기하던 그 둑길에 앉아 강물을 바라봅니다. 그 애는 그 꽃처럼 짧게 피고 사라졌지만 그 향기만은 제 마음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명옥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괜찮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너는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어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명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체면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여름의 기억은 아직 제 마음에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교훈 하나만큼은 잊지 않으려 합니다. 명예보다 사람을, 체면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인간의 도리라는 것. 명우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남긴 교훈 덕분에 저는 지금 성폭력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어. 내가 되고 싶어 했던 간호사는 아니지만 너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대신 살아갈게.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